안녕하세요. 돈워리 BAP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특허 스페셜리스트 이호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통상임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구독자분께서 이제 질문이 있었습니다. 또 통상임금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 바뀌었다 이런 것들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입장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또 구체적인 그런 아주 쉽게 설명된 그런 걸 좀 알고 싶다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간단하게 오늘은 그 내용을 좀 짚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구독자 1000명을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며칠 전까지 이제 129분께서 구독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대략 13%좀 언저리에서 이렇게 돼 있었는데 달성률이 어저께 제가 지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지인을 만난 김에 이제 보통 지인들이 제가 딱 만나면 유튜브 잘 보고 있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구독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더니 마침 구독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어저께부로 130명이 달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맙고 감사드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강압적인 구독을 요청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임금은 일률적, 고정적,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이제 지급되는 거에 대해서 적용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지금 거기서 정기적인 게 빠진 거죠. 정기적인 게. 그래서 일률적, 고정적 두 가지로 이제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 통상임금에 반영을 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임금 지급 방법을 만들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직장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제 이런 감은 좀 잡는 시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무원 급여 명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는 임금을 잘 안 받아봐가지고 예전에 이제 사회 초년생 때 좀 받아봐가지고 익숙하지는 않은데 여기 내용에 보시면 뭐 열 몇 가지가 이렇게 나열이 돼 있죠. 근데 이런 항목들을 이제 왼쪽이 그렇고요. 위에 보시면 이제 위쪽에다가 제가 거기에 그 통상임금에 지급되는 방식대로 고정성, 정기성, 일률성, 그 다음에 대가성까지 이렇게 네 가지를 한번 위에 이렇게 나열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는 분들이 한번 그 내 급여 수당 지급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그 성격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영업이나 소상공인들께서도 이제 급여를 지급하고 계시다 그러면 지금 어떤 식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고정성이 빠진 거죠. 요거는 이제 빠진 거니까 나머지는 정기성하고 일률성만 가지고 통상임금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제 제가 고민을 좀 하다가 마침 그때 이제 고용노동부 지침이 변경됐다고 그래서 통상임금 노사 지침이라고 나온 게 있어요. 25년 2월 6일 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요즘은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피지기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임금 유형별 통상임금 여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으로다가 이제 해놓고 가운데 내용들을 이렇게 해놨는데요.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맨 위에가 이제 기술 수당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분들은 보면 일반 직군이 있고 이제 기술 직군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기술 자격 수당이나 면허 수당 이런 것들이 지급되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 통상임금이 요번에 24년 12월에 변경됐기 때문에 24년 이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다음에 13년부터는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보시면 기술 수당은 통상임금의 기존에 다 반영이 되고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근속수당입니다. 근속수당도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건데 통상임금으로 여전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수당인데 가족수당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가족수당이 있고 부양가족 수와 상관없이 그냥 모든 임직원들에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이제 가족수당이 있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정액으로 지급되는 부분들은 통상임금에 예전에도 24년 이후에도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 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은 여전히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과급이 있습니다. 성과급에서도 두 가지가 있는데 근무 실적을 평가해서 지급하는 내용이 있고 최소 한도가 보장이 되는 이제 성과급이 있죠.
뭐 대기업들 보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근무 실적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이 되는 경우는 기존에도 통상임금 적용이 안 됐고 24년 이후 25년부터도 통상임금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소한이 보장되는 성과급은 예전에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됐었고 앞으로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좀 감이 잡히시죠? 지금 가족수당 성과급 하니까 이런 경우에 통상임금에 들어가는구나 아실 겁니다. 근데 상여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기적인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여전히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기업 실적에 따라서 일시적, 부정기적, 사용자 재량에 따른 상여금은 예를 들면 경영성과 분배금, 그리고 격려금, 인센티브 이런 것들은 통상임금에 여전히 예전에도 앞으로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시점 재직 시에만 지급되는 이제 금품들이 있죠. 어떤 경우냐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뭐 예를 들면 명절 귀향 수당이라던가 휴가비라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통상임금에 적용이 되지 않았었는데 향후에는 통상임금에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특정 시점이 되기 전 퇴직 시에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품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통상임금에 적용이 되어 왔었고 향후에도 통상임금에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임금 유형별 통상임금 여부를 그 고용노동부에서 정리된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걸 보시면 제일 이해하기 쉬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갖고 왔습니다. 이 중에서도 보시면 이제 상여금 중에서 정기적인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거 통상임금의 기준에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특정 시점에서 명절 휴가비, 귀향비 이런 것들이 이제 통상임금에 안 들어가다가 이제 향후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렇다고 이제 명절 휴가비나 이런 것들을 또 지급 안 하기도 좀 애매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이게 뭐 통상임금에 포함이 됐었느냐,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 됐었느냐, 이제 이런 논쟁이나 또 고민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임금 지급 방식의 틀을 좀 깨보자. 이제 이런 말씀을 좀 권유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 상여금으로 지급했던 부분들을 업무에 따른 실적으로 평가해서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그래서 약간은 좀 그동안에 상여금, 임금으로 있었다 그러면 보상금 형태로 너무 열심히 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만큼 일해 주셔서 이만큼 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보상금 형태로다가 지급되는 게 어떻겠느냐. 이제 그런 뭐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명절 귀향비나 휴가비 이런 것들은 주던 걸 안 줄 수는 없으니까 기존에 그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라는 그런 틀을 이용을 해서 지급을 하게 되면 이제 임금 지급 시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혜택을 좀 볼 수가 있죠. 기존에는 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라는 게 비용 처리에 대해서만 좀 혜택을 봐왔었어요. 그리고 일부 좀 약간 편법적으로 아니면 좀 더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통상임금이 이렇게 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을 하는 거는 너무나 필요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을 구축을 해놓고도 설립을 해놓고도 그냥 잘 활용 못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컨설팅이나 안내를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급되고 있는 임금 항목을 좀 그런 식으로 틀을 좀 바꿔보자. 그런 말씀을 전달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감을 좀 저희가 잡아야 되는데요. 통상적인 사례를 저희가 한번 볼게요. 기존의 통상임금이라는 거는 기본금에 일부 수당을 더해서 통상임금을 이제 산정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이 예를 들어서 뭐 통상임금이 뭐 시간당 13,000원 정도로 적용이 됐었다고 한다고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월급액에서 일부 수당을 빼는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더 얹어주는 그런 개념이었다고 그러면 지금은 전체에서 일부만 빼는 이제 그런 식으로 통상임금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비율적으로 봤을 때 대략 2만 원 정도가 통상임금으로 적용이 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비율이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럼 뭐 거의 한 50%, 40 몇 프로 더 주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게 경영자 입장에서는 제가 더 준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고용자 입장에서는 좋죠. 더 나오니까. 그래서 뭐 제가 뉴스 들은 걸로는 뭐 어떤 예전 대통령님께서 약속했던 대로 최저 시급을 맞추지는 못해서 미안하다. 뭐 이런 사과도 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통상임금이 변경이 됨으로써 급여 인상이 많이 이루어진, 실질적으로 더 이루어진 이제 그런 감이 있습니다. 참고로 2025년에 최저시급은 어떻게 될까요? 시간급은 시간당 1,030원이고 월급으로 치면은 월 296,270원입니다. 이게 뭐 작년이나 큰 차이가 없죠. 그렇지만 통상임금으로다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최저시급, 그러니까 초과수당 산정할 때 들어가는 내용이라서 이제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임금을 지급할 때 이제는 예전처럼 그냥 저 위에 있는 회사도 이렇게 지급하는데 우리도 그걸 따라가자. 그래서 인사 담당자들이 보면은 그 인사 담당자들끼리 서로 교류하면서 임금 형태를, 임금 항목을 결정한 부분들이 있었고, 대표적으로 공무원 임금 지급 방식을 많이 답습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사실은 회사나 대표나 인사 담당자도 이게 왜 나가는지 모르고 그냥 남들 다른 회사가 주니까 우리도 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보다는 지금 MZ세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잖아요. MZ세대는 왜 이 돈을 받아야 되고, 그럼 내가 돈을 더 받으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고과라는 제도나 틀에 갇혀서 어떤 임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기여도에 따라서 지급하는 그런 형식으로 바꿔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8시간 근무하는 경우에 11시간 근무한 사람이 더 일을 많이 한 거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 10시간에 2가지 일하는 사람, 8시간에 5가지 일하는 사람, 누가 더 기여도가 회사에 있는 거냐? 라고 보면, 뭐, 생각해 보시면 뻔한 내용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임금의 지급의 틀을 깨보자.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초과수당을 산출을 해보면 1.5배니까, 수정 전에 13,000원인 경우에는 초과수당이 19,500원이죠. 근데 수정 후에는 통상임금이 2만 원으로 변경이 되니까 1.5배 하면 3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되는 금액이 1,500원으로서 인상률은 53.8%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 하루에 1시간씩 이렇게 초과 근무를 하는 걸로 해서 초과 근무 수당을 많이 지급을 하시잖아요. 그런 경우에 일률적으로 하다 보면 임금이 이렇게 많이 오르는, 그래서 근로자들께서는 굉장히 해피한 경우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 통상임금은 그런 그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연차 휴가수당 이런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출산 휴가급여, 해고 예고수당, 퇴직금 등의 이제 기초 계산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통상임금의 연속성을 보시면 통상임금이라는 걸 산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제 아까 말씀드린 수당들이 쭉 나오게 되고, 그 수당들은 평균 임금을 작성하는데 다 포함이 되죠. 그래서 그 평균 임금은 퇴직금 계산의 기초 자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쇄가 되느냐? 급여의 통상임금, 그 다음에 초과근무수당, 평균임금, 퇴직금 해가지고 연쇄적으로 상향해서 위로 올라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보통 우리가 12달 급여를 이제 지급받잖아요. 그렇지만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12달이 아니라 13.5개월 정도의 급여를 지급한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1.5개월치 정도는 이제 적립을 해서 준비를 해놔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만약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제 14달치를 초과하는 부분을 이제 사용자는 준비를 해야죠. 그래야 근로자분들께서도 나중에 퇴직이나 아니면 뭐 그런 거 할 때 수당을 지급받을 때 사용자가 돈이 없어서 지급 못하는 그런 경우들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초과근무 수당이나 이런 그 평균임금이나 퇴직금을 통상임금 계산을 잘못해서 벌어진다 그러면 그거는 법에도 나와 있지만 임금 체불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임금 체불인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상임금 계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응을 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미 25년도 지금 이제 6월달, 7월달 넘어가고 있잖아요. 다음 주면. 그러니까 빨리빨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AI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직책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겠느냐. 왜냐하면 과장님은 과장 직책 수당 받고 부장님은 부장 직책 수당 이렇게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때 AI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여기 한번 보시죠. 직책 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직책 수당도 통상임금에 들어가게 되면 근데 이제 평직원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죠.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직책에 올라가신 분들은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된다 그러면 많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통상임금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셔서 작성하셨으면 좋겠는데, 급여가 우리가 정기적으로 주는 게 있고 정기적으로 주지 않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산성 위주로 해서 회사에 대한 기여 방식으로 바꿔가는 그런 이제 급여의 틀을 좀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가의 제도를 활용하는 업무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작한 내용입니다.